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21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이 이미 사망한 사람 1940명에게 세금을 매겼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세금이 거치지 않는데도 상속인에게 세금을 통지하거나 또는 과세 취소 등의 조치 없이 무려 15년간이나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매겨놓고 나 몰라라, 먼 산만 바라보며 월급은 15년간 따박따박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부과 전산 입력창에 해당인의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서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겼다고 변명했습니다. 그 컴퓨터 국세청 사람들 업무용 아닙니까? 자기들이 입력 안 하면 누구더러 하라는 거죠? 죽으면서 국세청에 들러 전산 입력창에 사망 여부 표시하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감사원은 국세청에 주의를 줬습니다. 사람 생사 확인도 하지 않고 세금 매기는 얼빠진 사람들에게 주의 조치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것 하나 못 고치면서 무슨 국정개혁입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등 심리 호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보험 들으라, 펀드 들으라, 이런 기사들이 난무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선대인 경제연구소는 일반 가계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정직한 경제정보를 전합니다. 험난한 한국 경제의 앞길을 밝혀드립니다. 2015년 경제전망 보고서와 금융상품 지도 등 푸짐한 혜택을 드리는 새해 보고서 회원 가입 이벤트를 잘 활용해 주세요. 21일까지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문의 전화 070-7584-2050.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딱 중간이군요.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에서 시민사회국장을 지냈죠. 그래서 관가에 입문한 셈인데 오랜 동안 서울과 안산에서 경실련이라거나 환경사회단체 협의회 등 시민활동과 시민운동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책특보, 노무현 대선 후보 비서실 정책팀장, 이어서 안철수 캠프에서도 일을 했었던 윤석규, 살아있는 야당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전 원내기획실장 만나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신당 창당의 주역이기도 한데요. 그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질문 또는 이런 것들 기탄 없이 받겠습니다. 미리 좀 올려주시고요. 샵이나 괄호 같은 걸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내일 진짜 인터뷰에서는 최근 세월호 관련 에세이집이죠. 슬픔을 권함이라는 책을 펴낸 문필가, 저술가 남덕현 씨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충청도의 힘이라는 책을 내기도 한 작가인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장이 대단히 유려합니다. 세월호의 아픔,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아픔을 맨몸에서 현장으로 지켜내고 있는 몇 되지 않는 문필가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변현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 나흘째쯤 되죠. 온갖 모든 언론들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번 연말정산의 문제점, 세액공제로 개편한 뒤의 문제점들 말 그대로 용단 폭격을 했는데 당정이 결국 일정 부분 백기 항복을 한 셈이군요. 네, 당정은 오늘 13월 세금 폭탄 파문과 관련해 오는 4월 국회에서 세법을 재개정해서 문제 조항들의 과다 세금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거센 조세 조항에 당정이 사실상 백기 항복을 한 모양새인데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기획재정부와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 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서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자녀 세액공제 상향, 자녀 출생 입양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의 표준 세액공제 상향,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의 분할 납부 허용 등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다자녀 가장에 대한 세금 중과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녀 세액공제를 1인당 15만 원, 2인 이상 2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출생 입양 공제 100만 원이 자녀 세액 공제를 통합됨에 따라 폐지됐던 자녀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 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라도 적용해서 다시 되돌려주겠다. 이렇게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고도 또 미혼 직장인에 대한 싱글세 부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다른 입장을 내놨죠. 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독신 근로자 표준세액공제를 12만 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서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12%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날정산 추가 납부액에 대해서는 분납을 허용하기로 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의장은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합의하여 입법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국회에서 세법 재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5월에 소급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새누리당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또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 나성린 정책수석부의장,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이 모두 참석했고요.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창록 조세정책기획관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부랴부랴 소급 적용하겠다면서 최경환 부총리가 핀치에 몰렸던 것에서 좀 헤어나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청와대하고도 좀 호흡이 안 맞기도 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납세자 연맹에서는 근로자 증세 반대한다, 서명운동 펴겠다면서요? 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오늘 13월의 세금 폭탄에 반발해서 근로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조세 저항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늘 이번 연말정산 세법 개정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 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을 오늘부터 연맹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잘못된 세수 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공정한 기준도 또 합리적인 일관성도 없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졸속으로 검토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직장인 세금 폭탄은 예고돼 있었다면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과 4대 보험, 공과금, 생활 물가만 오르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연봉 2,360만 원에서 3,800만 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은 17만 원 증세, 또 작년 자녀를 낳은 연봉 6천만 원 직장인은 새 혜택 34만 원 축소, 또 연봉 7,500만 원 맞벌이 직장인은 75만 원 증세 등의 효과가 각각 나타났습니다. 네. 또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와 연금 저축 공제를 받는 경우 증세가 많고 또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증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부를 많이 할수록 증세 세금을 많이 물렸다.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들군요. 우리가 통상 급여에서 이렇게 세금 덜어내 좀 깎아주는 기부 항목은 다 좋은 곳에 쓰이는 것들인데 부양가족 치료비가 많은 경우도 그렇고 아무튼 요번은 전반적으로 틀은 옳다고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어제 열린 진짜 인터뷰에서 오건호 공동위원장도 그런 견해를 충분히 설명했고 우리도 일부분 수긍할 수 있었는데 강론으로 가면 이렇게 나라의 주요 정책 방향과는 어긋나거나 정반대로 가는 항목들이 많아요. 참 이상합니다. 우선 부랴부랴 환급하겠다 해서 고비를 넘어가긴 하는 모양인데 차제에 제기되는 각 세부 항목들 다 모아다가 꼼꼼히 좀 살펴서 법 바꿀 때는 제대로 고쳐야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또 무슨 이상한 소리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청와대 소식 한번 볼까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비서실장 그만두겠다 이런 진언을 했다고요. 그만두겠다는 말 여러 번 한 걸로 아는데. 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로 예상되는 청와대 내각 개편을 계기로 이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문화일보가 오늘 보도했는데요. 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오늘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실장이 이번 청와대 내각 개편을 비서실장으로서 자신의 마지막 임무라고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 실장 스스로 마음을 굳히고 박 대통령에게도 퇴진 의사를 강하게 전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동안에도 김 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지만 김 실장이 아무리 물러나겠다고 해도 실제 결정은 박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라면서 최종 결과를 예단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너무나 하나마나한 대답을 한 거군요. 네. 사의는 여러 번 표명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악재들을 뚫고 이 지경까지 와 있는 거 보면 오늘 문화일보 기사 한번 지켜보죠. 자, 재판부가 이석기 의원 내라는 혐의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네요. 대법원 법정에 나와서 판결을 선고받도록 하고
또 전원 출석시키겠다. 이런 예전에는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내란 음모 사건 피고인 7명 전원이 오는 22일 내일 대법원 대법정에 직접 나와서 상고심 판결을 선고받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이 대법원에 출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요.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에게 판결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고 싶은지 의사를 각각 물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출석 여부에 따라 법정 참관인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좌석을 배정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리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전 의원 측은 피고인들이 구치소에서 교도관 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피고인 7명 모두 법정에 나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 선고 전에 촬영을 허용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출석하면 그 모습이 언론에 공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398조의 2항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고자 하면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 음모죄의 판단 기준인데요. 과거 내란 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연맹 사건과 또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죄가 선고된 이 사건들은 재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내란죄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는 사실상 첫 판결인데요. 네.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 합의체로 옮긴 것도 그런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네. 앞서 1심은 내란 음모 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아로의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네. 피고인들은 최근까지 상고 이후 보충서를 내면서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된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심판이 형사소송 관련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직전에 통진당 해산 건도 있고 해서 대법원이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심이고, 내란 음모 부분은 무죄고 내란 선동, 2심에서는 내란 선동을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9년이 선고됐었죠. 네. 이전에 있었던 민청년, 이른바 민청년 사건, 그리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2번 있었는데 두 심리 모두 재심에서 다 뒤집어졌었죠. 그만큼 정치적인 판결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내일 또 한 번 사법부의 역사,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쓰여질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군, 터키로 가기 전날 가족들을 떠나서 새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요. 지금 터키 경찰들은 아무래도 시리아로 밀입부 간 게 아닌가, 거의 현지에서는 그렇게들 추정하고 있던데 좀 들어볼까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수백 회에 걸쳐서 IS와 터키, 이슬람 등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김 군의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해 3월 11일 페이스북 계정으로 Join Islamic State 이 페이지에 나는 아이슬라믹 스테이트에 가입하고 싶네, 도와줄 수 있나? 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이후 김 군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활발하게 트위터 활동을 벌였고 10월 4일에는 처음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IS 가입을 희망하는 내용도 올렸습니다. 또 10월 5일과 9일에는 가입을 원하면 터키로 가라, 하산에게 연락하라는 답글을 받았습니다. 김 군이 마지막으로 SNS에 글을 올린 것은 터키로 떠나기 전날인 이달 1월 7일입니다. 그는 페이스북 계정에 나는 이 나라와 가족을 떠나고 싶다, 단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썼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수사 결과 김 군은 터키 여행 정보와 IS 관련 신문 기사 등 65개 인터넷 사이트를 컴퓨터에 즐겨찾기로 등록해뒀고요. 네. 지난해 1월 13일부터 올해 1월 7일 사이에는 총 3,020회의 검색 기록 중에서 517회가 IS나 터키, 시리아, 이슬람 등에 관련된 검색이었습니다.
또 컴퓨터상에는 김군이 작성한 텍스트 파일을 분석한 결과 이슬람교에 대한 관심과 종교관에 관한 글이 다수 포함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김군은 이달 8일 터키에 도착한 이후 현지 휴대전화 번호로 2차례 음성 통화를 했지만 그 상대가 누군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가 IS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 다수의 자료가 확인됐지만 실제 가담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고요. 또 터키 경찰 당국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 관련성 여부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즉흥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는 꽤 오랫동안 이것저것을 자료를 찾고 그런 게 드러나고 있군요. 그런데 소재를 잘 찾을 수 있을지 시리아로 간 게 확실하다면 그런 점에서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변현주 PD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5시 52분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좀 보죠. 몽호접. 호접몽이 아니고 몽호접이에요. 제가 이분 닉네임 읽을 때마다 이분뿐만이 아니고 이런 얘기 너무 한가한가요? 닉네임 만드시는 뭐라 그러죠? 그 문화 또는 미학 아주 유쾌하기도 하고요. 기발한 재치, 그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연결되는 것으로들도 많이 첫 문장 겸해서 쓰시기도 하던데 아프리카 TV 유창선 박사의 21자 시사 난타 내용입니다. 시사 난타? 유창선 박사가 제 선배이기도 하고 가끔 사적으로 보긴 하는데 시사 난타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알았습니다. 종편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치평론에 대해서 거론하게 되었고 비사로, 그러니까 히든 히스토리 그건가 보죠. 비사로 본인을 비롯한 불이익당하는 평론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거론됐나요? 그런 거 몰랐는데 다른 이들처럼 허허하고 웃어넘기지 못하고 꼼꼼하고 악작같이 끝까지 하는 타입이 저랍니까? 예, 종편 이건 뉴스 채널 이건 이른바 케이블 TV로 나오는 거기에 나간 지가 하도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물론 유 박사 본인도 그런 편이고 이강윤 쌤에 대한 애정을 느꼈다. 저 혼자 몰래 간직한 그림 한 점이 아이고 잘하라는 저더러 방송 잘하라는 말씀이시죠? 몽호점님, 예,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뭘 이렇게 방송을 또 있는 모양이군요. 시사 난타 재밌네요. 제목이 좋네요.
난독증. 이거는 이따가 인터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 때요. 독거청년님, 독거청년, 독거노인, 독거. 일본식 한자여서 쓰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어느 국문학자도 보긴 봤는데, 화살이 3개라면 그 중에 다 관중이다. 그러니까 관역을 적중시켰다 이 말씀이신가요? 선문답 같은 말씀이어서 화살 3개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못 헤아리겠습니다만, 네, 동명천재단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고요. 인터뷰 관련. 바람의 자유님은 법인세 정상화가 우선인데 그 법인세는 놔두고 지금 많이들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 대목, 이번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전환 후에 몇 가지 문제점들 다시 또 뜯어 고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지만 일단은 법인세 인상 여부 이런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맞는 말씀인데요. 표 떨어지는 소리가 제일 아프게 들렸겠죠. 그리고 소나기는 피해가라 이런 속담 격언도 있고, 또 하나는 쇳불도 단김에 빼라, 또는 뜨거울 때 철을 두드려라,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창 비난이 빗발치니까 이거 적당히 뭉개서는 안 되겠구나. 이 화난 민심을 놔두면 어디까지 산불이 번질지 모르니까 일단 언론에서 가장 많이 비판받는 대목 3가지 그거 골라서 소급 적용하겠다, 즉 환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피해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그 화살이 3개라면 그중 다 관중이라고 쓰신 그 내용도 혹시 그 3가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다름과 닮음님이 중요한 견해를 표명해 주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국민들이 이번 파동에서 참을 수 없는 것은 세금의 절대 금액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조세 부담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자와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조세의 누진 부담이 조세의 기본 원칙인데, 조세 형평성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세 당국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죽해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거위에서 털을 뽑는데 거위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살짝 뽑는다. 네. 누구에게 10만 원은 출혈에 가까운 통증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은 자기 깃털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결조차도 못 되는 것일 수 있겠죠. 다름과 닮음님이 아주 이런 걸 보고 이름하여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거겠죠. 조세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조세 저항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국물X님, 쇠태우리님, 격하게 공감한다 이런 동의 표해 주셨고요. 어느 나라 대통령의 취임 선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어느 청취자분의 글이기도 합니다. 나는 헌법을 악용하고 정권을 보위하며 조국의 대박적 통일과 측근 실세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반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불성실하더라도 꿋꿋이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예, 뭔 자리 하나 해보고 싶네요. 저도 이거 선서하는 기분으로 읽었더니 갑자기 무슨 권력자가 된 것 같고 기분도 좀 빵빵해지고 눈에 힘이 쫙 들어가는데요.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 국민 취임 선서인지 참 불성실하더라도 꿋꿋이 수행할 것을, 이 대목 참 마음에 듭니다. 사사조로 시조 가락 창가 판소리처럼 뭘 하나 또 읊어주셨습니다. 소득이 늘어야 소득세 늘고 내수가 늘어야 부가세 늘지, 비정규직으로 소득 줄이고 담배세 등으로 내수 줄이고 세수 부족 한탄하는 사이 기업금고 유보금만 쌓이네. 가진 놈은 한포고복 태평성대라. 한포고복,
뭐 배 두드리고 뭐 이렇게 신바람 낸다 이런 얘기죠. 없는 놈은 피골상접 질풍목우라. 신압으로 국민봉기 목전이로세. 예. 참. 그러면서 2014년 세수입 현황 그래프도 함께 첨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니까 TV조선의 자료 화면으로 나온 것을 페이스북에서 아주 수십 명이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TV조선조차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 이 얼마나 명확한 도표로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거냐. 그러면서 어떤 분은 야 이거 TV조선이 정신 빠진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거를 데스크는 뭐하고 그대로 내보냈지? 뭐 그런 댓글들도 봤는데 노무현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의 소득 계층별, 그러니까 뭐 하위, 뭐 극빈층, 차상위 계층 등등등 해가지고 아주 세분화해서 7칸으로가 나눴던데 그 각 계층별 세금 증세율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노무현 정부 때 그 표는 맨 아래쪽부터 소득 상위로 올라갈수록 쫙 하다가 최상위 소득 계층에 가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러니까 지금 다름과 닮음님께서 통렬하게 지적해 주셨던 그 누진 원칙이 교과서적으로 명확히 드러낸 그래프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 지금 정부까지도 그 세제가 쭉 유지되니까 똑같겠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정확하게 노무현 정부 때 그것과 반대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증세율이 높았고요. 제일 작은, 그러니까 증세율입니다. 증세율. 자기 소득 그 급간에서의 증세율은 제일 낮은 곳이 3.9% 늘어난 거에 불과한 연봉 3억 원 이상인가 그 계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도표를 제 휴대전화 속에는 있는데 여기 올리기가 아마 쉽지 않겠죠. 트래픽이 많아서 그걸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어느 분께서 혹시 지금 마침 그런 걸 보고 계시다면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V조선에 나왔던 자료 화면입니다. 그래픽을 아주 잘 한눈에 보기 좋게 그려놨더군요. 네. 바람사이로님께서는 해고자 복직 없이는 티볼리, 쌍용차에서 나올 새 차 이름이죠. 신문에서만 그 차 사진 봤는데 좀 이쁘장하니 좋아 보이긴 하대요. 일단은. 그런데 아무튼 해고자 복직 없이는 티볼리 없다 이러면서 쌍차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회가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역에서 열리고 시내 가두 행진에 들어간다는 안내 공고문을 함께 첨부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에서 2번 인터뷰였죠. 70m 위 굴뚝에 가 계시는 그 두 분, 그리고 그 부인의 편지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고, 그분들도 지금 얼추 한 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한 달이 조금 넘었나요? 네. 이렇게 잊기 십상인데 이렇게 다시 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람사이로님. 수호천사짱님, 안철수계가 또 신당을 기웃거리는 거 보면 신당이 잘 될까요? 이따가 인터뷰 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한 둥이맘님의 얘기 듣고 나머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체크하죠. 이강윤 평론가님 출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약국에서 신랑의 금연 보조제로 은단을 사려고 갔는데 글쎄 은단이 무려 50%나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2,000원, 예를 들어서 은단 하나에 2,000원이었다면 이게 3,000원이 됐다는 얘기죠? 와, 이 정부 진짜 서민 등골 빼는데 꼼꼼하네요. 그런데 50%나 값이 올랐는데도 은단이 그래도 약국에서 없어서 못 판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50%씩 값을 올릴 수가, 하긴 뭐 담배세 올리는 거 보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것은 상품인데 50%나 올리면 가격 저항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판다. 그만큼 이제 너무 크게 올라버린 담배 때문에 이제 금연, 건강상 금연도 있을 거고, 또 1월에는 항상 금연 결심이 많긴 합니다만 1억으로 올해는 금연 보조제로서의 은단 수요가 많긴 할 텐데 그래도 이거 50%는 너무했네요. 네, 나머지
주신 글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같이 보죠.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국 당정, 13월에 세금 관련해서 100개 항복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소급은 없다 이러더니. 예, 어제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떠들어대는 거다. 이런 취지로 들리기 쉬운 얘기를 했었고. 그랬죠.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전반적인 틀 자체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예. 일부 이제 조금 그 세액 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직은 좀 이러저러한 몇 가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할 부분이 있다는 정도 수준에서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랬는데 이제 어제 오늘 특히 이제 오늘 모든 언론 보도들이 다 이 당시에 2013년 세법 개정 당시에 이미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 왔음에도 그렇지. 정부가 밀어붙였고 여당이 총대를 맺고 야당은 명목상으로는 반대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당시 이제 이게 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예산 부수법안인데 재작년만 해도 예산안이 12월 31일, 1월 1일 새벽에 통과가 됐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안 자체가 처리가 안 되니까 이 국정 발목 잡기에 대한 부담, 이런 비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사실은 이 문제에 이제 책임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이 비판 여론이라는 게 이게 이제 아주 무섭게 번져가니까. 예. 결국은 오늘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이 당 지도부, 새누리당 여당 지도부에서 소급 적용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고,
정부 쪽에서는 처음에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듯했지만 결국 오후에 당정 협의를 거쳐서는 최종적으로 4월달에 보안 입법을 하고 3월 말까지 연말정산 이제 그 추가 납부나 혹은 뭐 환급 받거나 이런 과정이 끝나면 이걸 분석해서 이 4월달에 입법을 하고 5월달쯤에 결국 뭐 소급 적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네.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데 어쨌거나 그만큼 반발의 강도가 크고 지금 이 반발의 강도가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이런 아주 초강수로 지금 그것도 신속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교적?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뭘 걱정해서 그랬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하나는 이제 2013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 이제 이것저것 뭐 이렇게 세수를 좀 늘리려는 근시안적인 사고 때문에 이게 좀 확산된 측면이 있는데 예. 그동안 이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방향이 옳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렇더군요. 뭐 저 역시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소득공제 방식이었을 때는 이 소득의 이 크기에 따라서 이 환급의 비율 자체가 일정하더라도 훨씬 고소득자가 환급받는 액수도 많아. 네. 또 이강윤 타임? 이거 신종 언론 탄압, 이강윤 탄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다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현직 약사분이 아까 은단값 관련해서 견해를 주셨네요. 영운회라는 분과 애별리고, 영운회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은 현직 약사입니다. 은단 가격 50% 이상은 잘못된 것 같네요. 아마 10년 전쯤의 가격과 비교하신 듯 합니다. 그런데 품절은 맞습니다. 이래 견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양 기자 연결하죠. 돼 있습니까? 예. 아이고, 이 전화가 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윤을 지금 공개적으로 물먹이려는 시도인 거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다음 말씀 이어갑시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이 방향 자체는 옳다. 네, 옳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 평가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게 이제 소득이 같더라도 뭐 자녀를 한 명 둔 가장도 있을 것이고 맞벌이 부부도 있을 것이고 또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정년을 코앞에 두고 노후 대책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소득 기준 하나로 일괄적으로 묶어서 이 뭐 고소득자 부담만 늘어나지 이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이렇게 좀 설익은 그런 판단을 했던 판단 리스트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 작업은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다만 이 작업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액공제로 전환한 그 기조 자체를 흔드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뭐 대목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겠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소급입법, 그러니까 올해 지금 연말정산을 작년분에 대해서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4월달에 법을 개정을 하면 이미 3월까지 이제 끝나잖아요. 3월 말까지 대체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건 사실 법의 안정성을 흔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사회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렇게 정부 여당이 아주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콘크리트처럼 견고할 줄 알았던 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지금 최근 들어서 완전히 쑥 빠지는 게 눈에 뻔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악재는 터져가고 여론은 정말로 지금 싸늘해지고 있고 곧 있으면 세 군데뿐이긴 하지만
이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예. 재보궐선거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에 앞서서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설 연휴, 이 민심을 제대로 다독여내지 못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 박근혜 정부 3년차 국정운영, 올해 국정운영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일 텐데요. 예. 그렇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 역시 세금 내는 샐러리맨이지만 그렇죠. 급여가 많지가 않아서 예. 제가 혹시 더 토해내더라도 예. 나중에 돌려받을 게 많지는 않겠지만 예.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하는 식으로 예.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예. 조금 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예.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욕먹을 것을 감안하고도 맨 마지막에 한 줄 말씀하신 그거, 그러니까 원칙이 옳다면 지켜나가야 하는 것도 있는데 왕왕거리니까 입술이 바짝 타고 무슨 줄이 타 올라오고 지지율 하락이 눈에 보이니까 서둘러서 그냥 후려후려 이렇게 미봉으로 간다, 이런 점은 문제다. 그렇죠. 그건 정말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선례를 남길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세게 그렇죠. 반발하면 그때마다 예. 소급할 건 이런 것도 있고. 어쨌거나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데 그 초강수로 대응하고 나올 만큼 현재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불똥이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연말정산이 처음에는 그냥 기사 일면톱 경향인가 어디에 일면톱 하나였는데 지금은 네, 그냥 네. 전 언론 전체의 폭풍이 됐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여권 내 계파 갈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부수 효과라 그럴까? 그런 것도 불거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나도 이제 연말 그 문건 파송 때부터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친박계와 비주류가 사실 이 새 격돌을 벌이는 듯한 조짐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확 달아오르는 듯 하다가 또 약간 잠잠해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예. 이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청와대와 이 정부의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당 쪽에서 아주 폭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 사람들하고 이 접촉면이 넓을 수밖에 없다 보니 당연히 이제 여론의 민심의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 이 대충 넘어가려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김무성 대표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상 잘못을 시인한 거다, 실수를 인정한 거다, 이렇게 다 규정을 지어버렸잖아요. 예.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이 이거는 증세 아니다, 이 세율을 높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둘이 뭐 김무성 다퉜다면서요? 대표가 곧바로 국민들이 세금 더 내면서 이렇게 불만스러워하면 그 자체가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을 정도로 지금 양쪽의 입장이 이 팽팽하게 이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게 지금 눈에 환하게 이제 드러나는데요. 더더군다나 오늘 정병국 의원, 이 친이계의 대표 선수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다는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하면서 이제 당이 주도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고 나섰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이제 당청관계라는 게, 이 당정청관계라는 게 굉장히 이 당이 좀 끌려가는, 그런 질질 끌려가는 모습들이 아주 일상화됐었는데,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특히 이제 소급 적용까지 끌어낸 거는 사실 당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보면 당 우위의 이 구도, 당청 관계가 당 우위 구도로 금방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청와대에게 끌려가던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이번 상황이 좀 정리가 되어가는 모습이어서 앞으로의 당청 관계 조금 이전처럼 그냥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취재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정식으로 답변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청취자 한 분이 물어오신 게 있는데, 살짝 언급만 하고 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 자원외교 비리 관련 국정조사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뒤로 뒷소식이 안 들립니다. 뭐 문제가 생긴 건가요? 또 야당 측에서 뭐 제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궁금증을 남겨주셨어요. 간략히 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일단, 여야가 이제 국정조사 계획서는 합의를 해서 이제 처리를 했었죠. 네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국정조사의 대상자, 그러니까 국정조사의 대상과 이제 증인 채택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건 이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국정조사 전체 회의가 열려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오늘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여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어서요. 지금 논의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완전히 그 시쳇말로 물 건너간 나가리 된 건 아니고, 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증인 선정이 대단히 중요한 건 맞죠. 그런데 지금 그렇죠. 간사 한 분이 어디 출타 중이시다, 외국에?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뿐만 아니고, 물론 양 기자도 독자들의 반응을 면밀히 체크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민심들이 굉장히 많이 좀 관심도도 높고 많이 그렇죠. 화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같은 언론 입장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좀 그러니까 제가 좀 표현력이 약해서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것 같은데, 편히하십시오. 어쨌든 한겨레 신문이 지금 연일 관련 기사를 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왔었다고 해요. 예. 그 기자를 주로 쓰고 있는 그 후배 기자를 제가 잘 아는데, 정말 이 뭐 하나 물면 이 진돗개야? 놓지 않는 진돗개? 그런 후배 기자가 지금 거의 매일 열심히 써내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이 국정조사 특위가 실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사인 것 같고요. 실제 야당 의원들 중에서 일부는 이미 좀 상당한 정도로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양정대 타임 부활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연락하죠. 네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들의 사자 후. 지난 18일 광주. 여론조사 1위 후보. 대중은 누구를 원하느냐고 강조. 예언 총선 때까지 우리 당의 지지도를 40%까지 확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지휘부를 뽑는 선거입니다. 당대표 선출 기준 딱 하나입니다. 누가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을 이기는 당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표가 되면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표가 되면 정권 교체의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누구를 우리 당의 얼굴로 원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답하시면 됩니다. 바로 저 문재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번은 2위 후보. 홈그라운드라고 생각했던지 호남 정서에 호소. 그러면서 1위 후보 공격.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호남은 지역주의로 몰아간다고 하면은 이 박지원은 생명을 바쳐서 싸우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대선 때 종편 나가자라고 하시던 분이 2년 반 만에 전당대회 오니까 종편 나가더라고요. 이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 당대표가 되면 결정하는데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임기 끝나버립니다. 대북 송금 특검을 누가 했습니까?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정권 교체의 길로 이 박지원과 함께 갑시다, 여러분. 이번엔 3위 후보. 이도저도 아니다. 내가 대안이다. 친노의 길이 옳다면 문재인이 정답입니다. 비노의 길이 옳다면
박지원이 정답입니다. 영남의 대표가 맞다면 문재인이 정답이고 호남의 대표가 맞다면 박지원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안 된다면 지금 당장 우리 안의 싸움을 멈춰야 한다면 이인영이 정답의 길을 가겠습니다. 영남과 호남을 뛰어넘어 전국정당, 대중정당의 길을 가야 한다면 이인영이 길을 내겠습니다. 김대중의 길과 노무현의 길이 다르다면 이인영은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김대중의 길과 노무현의 길이 똑같이 하나라면 이인영은 김대중의 노무현의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6시 25분 막 들어왔습니다. 아까 프로그램 처음에 소개 말씀드린 대로 야권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민활동가이자 각 캠프에서 중책을 역임하셨던, 그리고 지금 새 당 추진을 모색하고 계시는 윤석규,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전직밖에 없어서. 네네. 윤석규 전 안철수 의원 새정치추진위원회 전략실장으로 표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아무튼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여쭙겠습니다. 네, 요즘 정치부 기자들의 가장 그 촉각 관심을 많이 받고 계셔서 우리 윤 전 실장님 일거수일투족은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은 대강은 아시리라고 믿고요. 긴 이름의 국민 모임으로 끝나는 그 모임 있지 않습니까? 최근 정동영 전 새정년 상임고문도 합류했고 서울대 김세균 명예교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지난 연말에 100인인가 모여서 선언했던 105인 네, 105인. 거기에서 신당을 만드는 것은 어쨌거나 다들 전에 들어 알고 있는데 우리 윤 전 실장님께서 최근 몇몇 인터뷰 그리고 지금 창당을 모색하고 있는 거가 사람들은 같을 거라고 생각한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소상 조금 들여다보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국민모임과는 별도로 신당을 추진하게 된 이유 또는 배경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부탁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저희는 국민모임에 대해서 알기 전부터 한 11월경부터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모임이 뜨기 전부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좀 명망 있는 분들은 없고요. 대부분 현장 활동가들 중심으로 해서 연령층도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 많은데요. 그렇게 모임을 좀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는 늦게 알았죠. 뜨게 된 걸요. 이제 그 후에 사실은 정동영 전 의원하고도 제가 별도로 만나서 좀 상의를 드렸고 저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정 의장님은 좀 당에 좀 더 계시다가 좀 뒤늦게 합류하는 게 좋겠다 하더라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당 밖에서 이런 움직임이 생기고 나중에 합류하는 게 여러 가지 좀 그 선입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좋고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그런 경로를 놓고 이제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상의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과는 이제 더 대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원래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원래 계획대로 좀 밀고 가보자 그런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그 지향하는 바가 또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리고 또 서로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힘을 합해야 할 큰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합칠 수도 있겠죠. 그건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그럼 정동영 전 고문을 2차례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때는 국민 모임이라는 게 아직 뜨기 전이고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예. 뜻이 같다면 정동영 전 대선 후보이자 새정년의 상임 고문을 우리 지금 윤 실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모셔올까 또는 그럴 생각도 있으셨기 때문에 만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정동영 전 의장뿐이 아니라 뭐 천정배 전 의원도 제가 계속 뵀고요. 그리고 김상권 전 경기도교육감도 계속 뵀고 그런 분들하고 또 다 이제 넓은 의미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합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큰 방향을 놓고는 의견 교환을 했고요. 일단 저희가 좀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차제 국민 모임과 지금 윤 전 실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신당 추진 모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뜬 걸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선 국민 모임,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 모임 자체가 이제 창당 기구는 아니고 국민 모임은 이제 창당을 촉구하는 모임이죠. 거기 안에 뭐 신당 추진위원회인가 뭔가 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말하기 쉽게 국민 모임으로 말씀드리면 국민 모임은 지금 이제 소위 대중적 진보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저나 저와 함께 준비하는 분들은 진보 정당으로 국한할 경우에 이게 좀 참여할 수 있는 세력이나 이런 게 좀 협소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정체성을 그렇게 진보, 중도 또는 보수로 정하는 것이 이게 좀 약간 좀 낡은 방식 아니냐. 그리고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제가 10대 90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90%의 국민을 또는 저는 그걸 서민이라고 특정했는데 90%의 서민을 위한 정당을 지향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생각하는 정체성을 담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 사회가 워낙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자유와 인권의 신장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동시에 복지의 확대와 또 뭐 노사협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회민주주의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앞에 것도 필요하죠. 자유와 민주의 신장도 필요하고 인권의 신장도 필요하고 동시에 사회민주적인 가치인 가치인 복지 확대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서는 이제 주택이나 교육 이런 것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재벌기업 같은 것은 이것은 시장 원리를 강화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재벌기업이 사실은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존재이기 때문에 재벌 조체가 재벌이란 존재 자체가 재벌이라는 게 시장을 왜곡하는 거죠. 그렇죠. 예. 미국에서도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이제 소위 트러스트 버스터 그래가지고 독점 기업들을 해체할 때 그 취지가 뭐냐면 이 독점 기업들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발전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그게 이제 그런 트러스트들 독점 기업들을 해체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카르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벌 기업은 저는 오히려 이거는 시장주의적 계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힘에 의해서 시장을 왜곡시켜버리고 자기 위주로 재편하는 것을 막는 것, 그게 진정한 재벌 개혁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시장주의의 복권 또는 실현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이념에 입각한 개혁 과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너뛴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동시에 이제 추진을 해야 되고 따라서 저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요.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데는 자유주의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어떤 곳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걸 굳이 우리는 무슨 주의다, 우리는 뭐 진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건 이제 과거의 방식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일단 약간 좀 지향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창당 방식의 문제인데 창당 방식이 이제 과거에 뭐 엄혹했던 시절에는 뭐 예를 들면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이
딱 깃발 들고 나를 네. 따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기동성 있게 창당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또 힘을 발휘하는 정치 환경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충분한 어떤 논의와 이런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네. 그런 창당 경로를 밟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뭐 그분들도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만 이제 약간은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창당 방식을 지금 밟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좀 약간 좀 생각이 달라서 이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보다가 예. 서로 또 만나는 지점이 있으면 만나고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청취자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목 중에 하나가 똘똘 뭉치고 크게 합쳐서 멀리 보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도 힘들 판에 자꾸 쪼개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은 많이 해주시니까요. 예. 그건 베이스로 깔고 인터뷰를 진행하겠고 난독증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는 기존의 새정년이나 또는 진보당 아마 뭐 정의당 정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또는 예. 통합진보당의 일부 노선도 우리 뭐 상정할 수는 있겠지요만은 예. 이제 북한 문제 때문에 이제 확실히 선을 긋는 그 기류가 명백하고 그래서 진보라는 정치권의 레터르 자체가 많이 좀 위축되는 결과도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새정년이나 진보당, 진보 계열 정당과 가장 다른 점은 뭡니까? 조금 중첩 아까하고 겹치긴 하는데 예. 좀 짧게 압축시켜서 말씀하신다면. 이제 물론 이제 기존의 진보 정당을 더 발전시켜서 네. 추구하고자 하는 말을 성취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존의 진보 정당이 그런 이제 너무 이제 이념에 대한 어떤 원칙주의라고 할까요? 뭐 예. 그런데 이제 좀 사로잡혀서 일단 우리 사회의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 중에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네. 또 그런 것들도 많이 담아야 되겠지만 이거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듯이 새로 출발하는 게 낫다. 그런 과정에서 뭐 기존의 진보 정당들과도 필요하다면 네. 대화하고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 뭐 합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처음부터 그 틀 내에서 시작하는 것은 좀 한계에 부닥칠 우려가 있어서 저는 일단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두어 차례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두어 차례 일관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게 합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뭐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예. 저와 함께하는 그런 여러 동지들이 또 뜻이 모아지면 그럴 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좀 선언적인 의미로 들리는데 과연 실제 합치는데 쉬울까 이런 점은 좀 갸웃거려지긴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오히려 저는 이제 그냥 무조건 합치자, 무조건 뭐 연대하자, 무조건 단일화하자 이거보다는 저는 있는 차이를 잘 드러내고 오히려 있는 차이를 잘 정확하게 드러내야지 진정으로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야권 연대니 뭐 이런 단일화 이런 것들이 그런 차이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선거용으로다가만 힘을 합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발전을 오히려 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뭐 방향, 가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드러내고 그걸 국민들에게 묻고 그리고 나서 그럼 그래도 뭐 보니까 별로 안 다르다 합쳐라. 그런 명령을 내리시면 그때 가서 합치는 것이지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무조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잠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물 좀 드시고 천천히 여유 있게 하시죠. 국민의 명령이 있으면 합치시겠다. 이 말씀은 선거라는 절차를 한번 거쳐서 표로 심판받으면 합치겠다. 이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제가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선거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구체적 계기가 선거 말고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조금 꺼려하거나 아프실 질문을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진보나 중도에 갇히지 않는 무지개 연대라고도 표현을 하셨던데요. 예. 일단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이런 표현을 하신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지개 연대라는 게 무지갯빛으로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도 되묻고 싶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잡탕밥이 되거나 또는 잘못하면 콩가루
이렇게 흐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결과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제어하실 보관이 있으신지요? 예, 뭐 이렇게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야겠죠. 뭐 그래서 리더십이 우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또 선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일하진 않지만 독일의 녹색당의 창당 과정을 보면 네. 거기에는 이제 굳이 이제 전통적인 이념적 구분법에 따르면 거의 극좌부터 상당히 보수적인 세력까지 다 모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세력들이 다 모여서 이게 무슨 한 가지 이념으로 자기들을 정의하려고 하면 깨지니까 예.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 독일 연방 녹색당 강령을 보면 거기는 우리는 특정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다. 딱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네. 그 대신 어떻게 했냐면 각각의 그룹들이 지향하는 아젠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각각의 그룹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들을 다 내놓게 해서 그거를 기본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나열합니다. 서로 충돌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연방녹색당에 처음 창당할 때는 4가지 기본 원칙을 정했는데 그 기본 원칙이 생태주의, 비폭력,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리고 영성입니다. 이렇게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종교적인 의미에서만 영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정치적 영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그룹은 영성을 강조하던 그룹도 있고 어떤 그룹은 사회적 책임의 내부 안에는 뭐 예를 들면 평등이라든가 그런 게 있겠죠. 네. 각기 이제 강조하던 그룹들이 있는데 그걸 합쳐서 전체 녹색당의 기본 원칙으로 잘 삼은 거죠. 그 후에 여성운동 그룹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대안, 이런 식으로 원칙을 추가해 나갑니다. 네. 그런 식의 이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우에도 보면 저희 참여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역에서만 활동하던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신당 실험에 참여해 본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최소한의 공통점은 뭐냐면 현재 양당 체제를 일단 무너뜨려야 한다. 요거만 아주 공통분모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각자 관심사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예. 각자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제들을 전부 내놓게 해서 그것을 이제 몇 개로 추리고 합쳐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렇게 네. 하면 얼마든지 저는 그런 무지개 연대로서도 하나의 당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차적 단기 목표는 새짜돌림 2당, 새누리와 새정치연합의 독과점 구조를 깨트리는 게 목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의당이나 진보당 이들과 힘을 합쳐서 기존에 있는 정당들을 이용해서 깰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정당들이 그걸 깨는 기회가 몇 년간 주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지 않습니까?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거겠죠. 그 정동영 고문하고 아까 만나서 이제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일부 중요한 또 그 질문에 해당하는 것만 말씀을 하셨을 텐데 보도에 의하면 친노와 비노로 갈라놓고 비노 정당을 만들면 무조건 망할 것이다라는 게 윤 전 실장님의 견해였던 것으로 보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정세 판단을 하시는 근거는 뭔지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때 한참 당내 소위 비노로 지칭되는 분들이 셈년 내에서요. 지칭되는 분들이 그때 이제 친노 패권주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탈당한다 이렇게 약간 좀 협박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가. 또 지역 정세 일부 기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있었고.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당내 비노로 지칭되는 분들이 너무 거기는 정말 좋게 얘기하면 더 다양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거기야말로 정말 잡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친노 패권주의라는 근거 하나만으로 당을 맺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이건 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이고 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건 그 후에 사실은 생각해낸 말인데 그럼 만약에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안 되고 박지원 의원이 대표가 되면 그러면 친노 패권주의 문제가 해소가 된 거니까 그러면 창당은 안 할 거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새로운 당을 출발하는 어떤 창당 명분 또는 근거로서는 너무 박약하다. 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네. 그렇게 워낙 좋게 얘기하면 다양한, 나쁘게 얘기하면 잡탕님들이 나와서 한 당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더 나쁜 당이 될 수도 있다. 차라리 그런 점에서 저는 디노 계열의 창당은 반대한다. 그렇습니다. 명확히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대목도 많은 것 같고 윤석규 전 실장님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명확히 뭔지를 조금 분명히 각을 잡아놔야 다음 질문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또 제가 미리 예고를 드렸더니 동명천재단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주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압축드려서 여쭙죠. 경쟁입니까? 분열입니까? 기존,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제외한 보수 진영을 제외한 전체 재정치 세력을 우리가 상정할 때 지금 추구하시는 새 당은 그 야권과 경쟁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열하는 겁니까? 경쟁입니다. 경쟁. 예. 경쟁의 목표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경쟁인가요? 저는 이제 그 샤츠 슈나이더라는 정치학자가 네. 이제 정치 활동에서 경쟁이 없으면 국민이 무력해진다. 그런 네. 이제 유명한 명제를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라는 양당이 있지만 실제로는 양당이 각기 자기 진영, 범진보 진영과 범보수 진영, 또 자기 특정 지역, 영남과 호남이라는 특수 지역에서 네.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독점적 지위가 계속되는 한 절대 이 두 당이 근본적으로 스스로를 바꿀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뭐 힘이 있어서 새누리도 변화시키면 좋겠지만 예. 우선 이 야권이 특정 지역과 특정 진영에서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깨뜨려야지만 예. 저는 비로소 새정치민주연합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이제 야권 교체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야권 교체 그 뭐 현실적이지도 않고 예. 단번에 다음번 총선에서 야권을 교체하고 옛날에 그러니까 제1야당을 바꾼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네. 김대중, 김영삼, 양김이 네. 신민당을 만들어서 어용야당인 민한당을 날리듯이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야권 교체가 아니라 네. 현재의 양당 과도 지배 체제를 다당제로 바꾸는 그런 예. 시스템을 교체하는 게 지금 필요한 개혁 과제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내부에서 노력해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바깥에 유력적인 신당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새정치민주연합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던 게 안철수 신당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안철수 신당은 어디로 가고 창업을 모색하던 안철수 의원은 왜 취직을 한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최근까지 안철수 의원과 잠시나마 정치적으로 같은 배를 타시기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바입니다. 잘 모르세요? 예, 그 당시에 그 결정은 뭐 아주 소수의 분들이 했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러면은 당시에 그 안철수 캠프, 그러니까 새정추 내에서 예. 우리 윤 실장님이 차지하는 역할이 저는 결코 작지 않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 안철수 의원이 윤 실장님 같은 분하고도 상의 없이 그냥 바로 김한길 이렇게 만나가지고 취직하기로 합의를 해버린 겁니까? 예,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윤여준 전 장관이나 김성식 전 의원 이런 분들도 다 당일 아침에 뉴스를 보고 알았으니까요. 예. 그럼 누구하고 상의한 거예요, 당신? 그건 뭐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려고 하는 당에 혹시라도 안철수 의원 올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아마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창업자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야기했는데요. 이분 스타일이 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복선을 깔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실제 본인의 심경을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 저는 일단 현재 당내에서 계속 역할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뭐 다투거나 사이가 틀어지거나 아마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래도 가끔 보십니까? 작년에 12월 달에 한번 이제 송년 밥 먹기? 식사했고요. 그런 건 의례적인 거잖아요. 예.
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그리고 안철수까지 주요한 캠프는 다 도르셨습니다. 그만큼 각 진영에서 윤석규 전 실장님의 무슨 조자룡과 제갈량 이런 걸 다 합쳐놓으신 분 같아요. 능력과 활동력과 지혜 이런 것을 탐냈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전통적인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아주 인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자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처한 어떤 사회경제적인 위치로 볼 때 마땅히 이제 야당을 지지해야 될 만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일종의 대표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다시 말하면 저 당이 우리를 대변해주지 않는다. 우리를 정확히 대표하지 않는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지역적으로도 보면 호남 같은 경우에 누가 뭐래도 그래도 꾸준히 작은 야당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는데 지금 호남도 지금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호남에서 무당파의 그 비율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몇 개월간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결국 이제 이제 정동영 전 의장님은 우클릭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클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대표성의 위기, 우리를 대표해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제 할 일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 상실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6시 48분 한 2분 전쯤에 청취자 한 분 올린 질문. 이강윤의 오늘이 이렇습니다. 짜여진 각본 없이 좋습니다. 자유대련으로 합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국물 X님께서 다당제로 가려면 선거구제 개편이나 정당 명부제 같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이제 다만 지금 이제 새로운 당이 나와서 현재의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지 않으면 현 두 야당 두 이제 독점 양당이 과도 지배하고 있는 양당이 선거구제를 바꾸겠습니까? 안 바꿉니다. 뭔가 자기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생존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이 생기지 않으면 안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꼭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실제로 신당을 만들어서 현 양당 구도에 대해서 균열도 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그런 다당 구조를 항구화하는 제도화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월 하순입니다. 신당을 위한 어느 정도 실무 진척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4월 재보선이 큰 판은 아닌데 중요한 곳에서 치러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재보선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실 보관이십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은 창당 일정은 굉장히 길게 잡고 있습니다. 한 8월이나 9월쯤. 그러면 당 이름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렇습니다. 식으로든 후보를 내보내거나 또는 지원하거나 해서 선거에는 참여하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바람으로는 이제 시민 후보, 결국 법적으로는 무소속 후보겠습니다만 시민 후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지하는 후보를 내는 게 이제 최선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세력과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번 4월 재보선이 신당의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결과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낙관하신다 하면 그럼 세 곳 모두의 지지 후보를 내보내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세 곳 모두를 내고 저희 목표는 광주 서구에서는 저희 신당 세력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기는 것이 목표고요. 그럼 무슨 레테르를 달고 나갑니까? 그건 이제 좀 지혜를 강구해야죠. 아직 창당을 못 한다면 당 이름은 쓸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후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좀 전술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관악구나 성남중원구의 경우에는 네. 저희가 제시하는 후보가 최소 2등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을 주기 위해서는 예, 두세 자 돌림 큰 당들에게 균열을 주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패배 2등을 해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의원 등이 얘기한 오픈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는 꼭 누가 먼저 얘기했다고 할 수는 없을 만큼 다 선거 때만 되면 말하는데 그거는 개악이다, 더 나쁘게 만드는 거다라고 비판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이유를 좀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외국 사례를 들 때 완전히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학자들은 사실 미국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죠.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미국에서 등장한 것이고. 그렇죠. 네네. 유럽의 여러 정당들은 미국식의 오픈 프라이머리, 미국도 물론 50개 주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정확히 그걸 다 하는 것은 10여 개 주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클로스 프라이머리를 하고 또 아예 이제 당원 코커스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최선으로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거를 할 때 현역 정치인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조금 압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한편으로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새로운 어떤 인물, 새로운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 그렇죠. 그 등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기성 정치인들을 옹호하는데 아무래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악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은 운용의 묘뿐만 아니라 철학적 재검토를 포함해서 다시 좀 반성이 있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새로운 신당을 위해서 모색하시는데 앞날에 무운을 빕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실망하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인터뷰 지금까지 윤석규 전 민주당 실장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도 오고 날이 좀 굳다는데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